자, 이번 시간에는 5장 목적과 목표 설정에서 성과 목표의 특징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과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성과는 활동 과정이랄지 활동 내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루어졌는가라는 성취를 의미합니다. 곧 목표와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과 목표는 프로그램 실무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실무자가 성과 목표를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성과는 활동이 아닌 뭘 이루었는지 아는 성취에 있다는 겁니다. 성과는 프로그램을 통한 대상자, 클라이언트나 사회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뭘 했느냐,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등의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반주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월 4회 3개월 동안 12회 모임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참석률을 95%라고, 95%가 측정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목표나 성과가 될 수 없습니다. 일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산출 목표라고 그랬죠. 산출. 지금 얘기하는 건 성과 목표입니다. 성과. 왜냐하면은 이 단주 모임 그 자체로는 변화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월 4회 모임을 가지면서 매번 술을 마셨다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는 활동이 아닌 성취, 내용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과라는 것은 곧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표의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여야 되고, 그리고 성취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성취 가능해야 되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는. 현실보다 지나치게 높게 목표를 설정하면 실무자들이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성취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리바 제작소 제가 예를 들었죠.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낸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성취감이 또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현실적이고 도달 가능해야 돼. 성취 가능해야 돼. 성과가. 반대로 너무 낮은 수준의 목표 설정은 안 해도 되는 거고 비효율적이고 기관이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부심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는 목표와 관련돼야 되고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하고 적절해야 된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자부심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과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통제 가능해야 된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목표는 구급차 119 같은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목표는 병원 환자의 구급차 이용률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성과는 이용한 환자 수로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구급차 이용률, 즉 이용한 환자 수로는 이 서비스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한다거나 이 구급차 서비스를 평가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즉 통제가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다면은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용률이나 이용한 환자 수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지 이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급차 서비스는 전화를 받은 후에 대응 시간. 우리가 긴급하게 몇 분 이내로 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대응 시간이 있어야 신속 또 심각한 상황에서 구급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기술 등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죠. 전문 지식이 가지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성과는 통제할 수 있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는 네 번째 성과 목표에 규칙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는데요. 성과는 수치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숫자화 되어야 된다. 즉, 비교 가능하죠. 숫자는 크다, 작다로 비교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수치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성과 목표에 대한 수치화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실제 수치화가 불가능한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화된 평가나 성과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같은 사회복지를 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른 모습으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은 비율, 퍼센트, 변화 등을 비교 가능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사회복지는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이랄지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의 정신건강이나 사회적 활동을 수치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은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기준치가 마련이 돼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이 수치로 표현이 가능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치화된 정보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숫자로 나타내지 않는 정보들을 머리에서 처리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얼마짜리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아 하고 근사하겠구나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의 말은 있는 그대로 더 쉽게 믿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치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객관화시키고 또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목표의 설정 규칙의 마지막 규칙인 다섯 번째. 성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쉬워야 합니다. 성과 목표에 사용되는 지표는 수집하기가 쉬워야 하고, 또한 사회복지 조직의 일상적인 도구가 되어야 하고, 특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거나 일회성 소장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이 목표가 측정 가능하다, 수치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 호리바 제작소에서도, 지난 시간에 호리바 제작소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피드백하지 않으면은 게으름 피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평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의미죠. 항상 피드백은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설정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목표 설정 규칙 5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성취다. 성취다. 과정평가가 아니라 성취평가다. 대상자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내는 거죠. 두 번째, 성과는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성과는 수치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쉬워야 된다는 설정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 목표를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기획에 있어서 뭘 이루고자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된다면은 기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맡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기획에 대해서 생각을 기준을 바꾼 회사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름은 어글리였습니다. 어글리어스. 여기 얼룩덜룩 울퉁불퉁 힘차게 살아낸 채소만 팝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야채 가게나 채소 가게를 가면은, 매장에 가면은, 마트나 마켓에 가면은 채소의 모양은 다 예쁘고 깔끔하죠. 이 회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글리어스, 못생긴 놈들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글을 한번 보시면은 어글리어스라는 회사가 랜덤 채소 박스를 보내줍니다. 매주 한 번씩 채소 박스를 보내나가요. 다리가 3개인 당근. 이런 건 시장에 없죠. 꼭 달린 감자, 구멍난 케일, 이런 못생긴 채소들을 무작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서비스가 있나 봐요. 잘못 배송된 게 아니라 못난이
농산물이죠. 못난이 농산물. 울퉁불퉁, 얼룩덜룩, 자연에서 힘차게 살아낸 채소들의 이야기가 어글리였습니다. 최현주 씨가 대표네요. 어글리어스는 2020년 7월에 시작한 캐비지라는 회사의 농산물 구독 서비스입니다. 농산물을 구독한다라는 것도 신선하죠. 그리고 농산물에서도 못난이 농산물을 판다. 그런 것도 신선하고 독특하네요. 여기 본 것처럼 전 세계 농산물의 3분의 1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진대요. 우리나라 농산물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건 많이 들어보셨죠? 19년도에 한국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16,000톤의 65%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의 많은 부분이 이런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을 하니까 못생긴 채소들이 많이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어글리어스 서비스는 전국 각지의 못난이 농산물을 모은대요. 일주일에 한 번 랜덤 채소 박스를 구성해서 고객에게 보낸대요. 고객은 현재 10,000명이 넘고 한 해에 약 8만 킬로 이상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글리어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캐비지라는 회사인데요. 최현주 대표는 시골에 살았대요. 20년간 경남 하동에서 나고 자라고, 하동은 전남과 경남 가운데 있는 농촌 마을이죠. 자, 해외에서 푸드 리퍼브 운동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봤대요. 기사에는 다리가 2개 달린 당근 사진이 실렸고, 어머니와 오일장에서 항상 구부러진 가지를 샀던 기억이 떠올랐대요. 어떤 생각을 했냐? 아, 맞아. 어릴 때 본 농산물은 다 이렇게 생겼지. 마트에는 왜 굽은 가지, 얼룩달룩한 사과가 없는 걸까? 시골에서 자란 거하고, 자라서 봤은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우리나라의 온난이 농산물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20년 4월이에요. 무작정 농가에 전화를 돌려서 강원도의 가지 농부하고 통화했대요. 햇볕을 많이 받는 가지는 겉면이 군데군데 탄대요. 태닝이라고 부르는데 탄 부분은 흰색으로 오히려 밝아지고 꼭 병든 것처럼 보여서 판매상들이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품종이 여러 이유로 버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온난이 농산물을 팔아보기로 합니다. 주중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이면 전국 농가를 다녀서 약 3,000곳이 넘는 친환경 농가에 전화를 하고 찾아갔다고 해요. 첫 번째 농산물은 사과였답니다. 사과에 흠이 난 흠과가 많다는 청송의 사과 농가를 찾아가서 과피에 얼룩달룩 동록이 껴 있고 냉이를 입으면 껍질이 매끈하지 않고 마치 녹이 쓴 것처럼 거칠해진대요. 이런 걸 동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맛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냉해를 견뎌낸 사과는 육질이 촘촘하다고 하네요. 근데 시장의 평가는 다르다고 합니다. 사과 한 알이 모두 완벽하게 붉어야 A급이고, 그래서 농가들은 사과에 봉지를 씌우고 나무 아래 은박지 같은 반사필름도 깐대요.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아랫부분은 빨갛게 물들도록요. 결국 이 반사필름은 쓰레기가 된다고 합니다. 은박필름이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농산물을 팔아보려고 해서 처음에 총 7박스가 팔려는데 고객님들의 평이 가장 맛있었다. 내가 먹어본 사과 중에서. 라는 후기가 올라왔대. 그래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최현주 씨는 본격적인 어글리어스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어글리어스는 여기 나온 것처럼 네이밍, 워딩이 중요한데 못난이란 뜻과 어글리, 못난 지구. 그러니까 농산물이 예뻐야 한다는 기준이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뜻이래요. 혼자 농가를 돌며 못난이 채소를 사고 꼼꼼하게 포장해서 집집마다 배송을 했대요. 처음에 사과 7박스 팔렸다고 그랬죠. 근데 300개씩 주문이 들어왔대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대기자만 2,000명이 넘어서 이렇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지금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뭐 15,000원짜리 박스, 스탠다드 박스하고 25,000원짜리 점보 박스가 있는 이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글리어스라는 서비스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이 서비스의 미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구출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을까요? 이것도 환경 사업이죠. 약 55만 킬로를 팔았대요. 절감한 탄소가 약 33만 킬로가 되고, 플라스틱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그래서 농산물이 못났다고 폐기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농부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이 어글리어스 서비스의 주제인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지합니다. 우리 땅과 미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변화에 앞장서겠다. 변화를 만든다. 자,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농산물 폐기 문제점을 발견을 했죠. 완벽한 외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려지는 농산물이 전체 생산량의 굉장히 많대. 3분의 1 정도.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대형 유통체인 내 관리 편의를 위해서 균일하고 깨끗한 농산물들이 정상인 듯 정상품으로 분류돼서 시장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규격 외 농산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 규격 외 농산물은 맛도 영양도 다를 바 없지만 크기가 조금 작거나 크기가 개성이 있다는 이유로 적절한 판로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활로를 찾지 못한 농산물의 상당량은 폐기로 이어지고 농산물의 폐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산에 투입된 물과 비료, 노동력의 낭비로 연결이 돼서 직결이 돼서 큰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농산물의 가치 기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품질은 모양, 외형이 아닌 신선함, 맛, 그리고 건강한 생산 과정이 있다는 믿음으로 버글리어스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자란 농산물들이 못생겼다고 외형으로 표기되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고 알리며 스스로의 가치를 찾습니다. 조금 작거나 크거나 거칠어도 같은 땅에서 자란 농산물의 본질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외형의 기준을 바꾸고 농가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거래하고 농가에서 남김없는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땅과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답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환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못생긴 채소를 파는 이 어글리어스 서비스는 어린 시절 기억을 바탕으로 왜 마트에는 더 이상 온난이 농산물이 없는지 이 의문을 바탕으로 아이디어가 생겨서 탄생한 회사입니다. 농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못난이 농산물이 버려지는 현실을 확인했고 온난이 채소 구독 서비스라는 어글리어스를 출시했습니다. 가지나 오이나 고추는 원래 휘어지지만 현재는 휘어지면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콜리플라워나 사과는 원래 햇볕을 덜 받고 더 받는 것에 따라서 색이 군데군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글리어스는 농산물도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스마일 오이, 씩씩한 브로콜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답니다. 어글리어스는 못난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판로를 찾지 못하는 유기농 농가의 판매상이 되기도 합니다. 종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못난이 농산물 소비가 늘어야 한다고 최현주 대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에 어떻게 아이디어가 기획화되고 회사가 설립되는지 살펴봤습니다.